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지난 7월 초부터 통독 30주년 교훈과 또 우리 한반도 통일해주는 교훈 이 관련해서 특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이면 독일 통일 관련해서는 전부 제 특강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통독 30주년을 종합평가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한반도 통일해 주는 교훈 및 시사점, 이거 하면 이제 전부 끝납니다. 오늘은 말씀드릴 대략 내용은 어떻게 그럼 독일 통일이 가능했는가, 배경, 요거를 이제 간략히 요약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30주년 됐기 때문에 분야별로 이제 통일 과정, 통일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고, 근데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이제 경제 분야하고 사회 통일 이쪽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앙겔라 메르켈 수상께서 이제 2005년부터 지금 이제 집권하고 있는데, 동독 출신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여기 대해서도 간략히 한번 제 견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4년도 이때가 이제 굉장히 유럽이 시끄러웠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구제금융 문제에서부터 그 다음에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 내로 몰려들고 이런 것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 당시에 또 마침 동독 주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함께 묻어나면서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표현으로 이제 사회에 구현이 되는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독일 통일 30주년 가서 여태까지 했던 특강 제목들을 간략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자, 1편에서 4편까지 독일 개관과 역사, 그리고 동서독 분할에서 분단까지, 그 다음에 5편, 6편에서는 이제 우리 문제하고 독일 문제하고 어떻게 다른지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7편에서는 이제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어떻게 동서냉전이 와해됐는지, 이것이 동서냉전이 와해돼야 이제 독일 통일 여건이 조성되는 거니까, 이 관련해서 이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분단 당시에 동독 주민들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리고 89년도에 동독 주민들이 어떻게 서독으로 대량 탈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편에서는 부정선거 때문에 많은 동독 주민들이 이제 거리로 몰려 나왔고, 또 이것이 라이프치히 몬탁스 데몬스트라션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동독 몰락으로 연결이 됐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1편에는 이제 1989년도 동독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무혈 평화 시위하는 장면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편에서는 자, 이후에 동독의 제야단체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새로운 야당들이 어떻게 결성이 돼서 나타나고, 더불어 사통당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이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13편에서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그리고 14편에서는 이제 동독 공산 정권이 이제 붕괴되면서 그동안에 감춰졌던 여러 가지 비밀들, 또 공산당 붕괴와 함께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5편에서는 이제 이것저것 다 방도를 강구해 봤지만 통일 위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통일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이제 동서독이 서로 통일 관련해서 어떤 이런 정책적인 그런 결정들을 내리는 과정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통일의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전승 4개국과 얽혀 있는 국제협정, 이런 것들은 이제 2+4 협정으로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16편에서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이제 10월 3일 날 통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남아있는 과제들을 동서독이 슬기롭게 잘 극복하면서 이제 통일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종합평가,
그러니까 독일 통일 30주년 종합평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통일의 그 배경과 성공 요인을 간략히 소개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1989년도 그 동서냉전이 해체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국제 문제화되어 있던 독일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그러면서 독일 통일 여건이 조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서냉전 해체 관련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그 고바초프 빼고는 얘기를 못한다, 그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고, 그래서 동서냉전 해체 주역이 바로 고바초프다. 그리고 1987년도에 이제 85년도 3월 달에 공산당 서기장으로 부임해서 그때부터 이제 87년까지 계속 그 내부적으로는 그 글라스노스 페레스트로이카 이걸 하면서 이제 개혁을 했고, 그 다음에 동구 그 공산권, 공산권에 대해서도 너희들도 개혁 개방하라 이제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하라, 그리고 서방하고 협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도부들한테 자, 이제 무언가 지금 기존의 그하고 좀 달리 생각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하면서 New Thinking, Neues Denken 이것을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89년 이제 7월 7일에는 그 당시에 바샤 팩트 그 정상회담에서 고바초프는 야, 이제 브레즈네프 독트린 더 이상 안 한다. 우리 완전히 포기한다. 그러면서 우리 소련은 너희들을 이제 억압하는 주체가 더 이상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옛날에 53년 동독, 56년 헝가리, 그리고 68년 프라, 그 당시에 이제 소요가 있었을 때 그 군사력을 투입해서 과감하게 무력 진압했는데 이제 이따위 짓거리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들 주권을 존중하고 또 자결권 마음대로 행사하라 하면서 시나트라 독트린, 일명 그러니까 My Way 시나트라. 자, 너희들 멋대로 너희들 가라, 그런 얘기죠. 89년 10월 25일 날 핀란드 방문해서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9년 10월 7일 날 이제 동독 그 창건 40주년 되는 그때는 고바초프가 Wer zu spät kommt, den bestraft das Leben 해서 자, 늦게 오는 자는 자, 인생이 그를 벌한다. 그러니까 빨리 개혁 개방의 기차를 지금 타야지. 그렇지 않고 놓칠 경우에 계속 벌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호네카 면전에서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독일 통일 얘기를 할 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금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교황 바오로 2세가 고바초프와 함께 동서냉전의 해체 그 1등 공신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황은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성향상 이제 민주화, 그다음 반공주의자고, 그러면서 이제 반체제 시민운동의 정치적인 지주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레히바웬사가 그 이끌었던 폴란드의 그 자유노조 졸리다노시 이거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는 개혁 개방하면서 민주화하면서 동구 전체 그 이제 개혁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린 나라가 바로 폴란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고바초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 교황 없이는 나는 그 개혁 개방 이렇게 강력하게 그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자세전합니다. Alles, was in den letzten Jahren in Osteuropa geschehen ist, wäre ohne diesen Papst nicht möglich gewesen. 그러니까 지난 수년간 그 구동독에서 벌어졌던 모든 정치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여기 계신 이 교황 바오로 2세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런 얘기, 고바초프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분이 이제 그 정신적인 그 큰 지주 역할을 했다, 뒤에서. 자, 앞에서 계속 엔진 역할을 한 것이 이제 고바초프고, 그러면서 이제 동구 진영을 끌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1989년 그 동구 공산권 내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아까 말씀대로 폴란드를 이제 기폭제로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공산 체제가 드디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 차타 77, 와슬라프 하벨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제 민주화가 번지고, 그다음에 헝가리, 동독, 루마니아 이런 데로 전부 확산되면서 공산권이 무너졌다, 동서냉전이 와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큰 틀에서 그 독일 통일의 그 배경과 성공력이라고 우리가 따질 때, 동독 공산 체제가
자, 서독이 뭐 어쩌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그냥 흐물흐물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독의 한마디로 동독의 그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것은 작동을 안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989년도에 그 동독 경제는 핀포츠웰 해서 12시 5분 전이었다. 11시 55분이다. 5분 뒤면 완전히 폭삭 무너지기 바로 일보 직전이다. 데데야 포덴 방크롯 파산 바로 직전이었다. 데데야 동독은 그 얘기. 그래서 1989년도에 그 대서방 외채가 동독의 대서방 외채가 206억 그 US 달러다. 그 당시에 크리스탈 루프트 경제장관 말에 따르면 그렇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그 계획위원장 했던 게하트 셔러 이 사람은 89년도에 이제 80년 말에 그 슈러베리 그래서 아날리제 데 에코노미셜 라게 데데야 그래서 동독 그 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해서 자 보고서를 내놨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87년 이래로 그 대서방 외채가 계속 늘어나서 이제 매월 5억 마르크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 동독은 이제 91년부터 완전히 채무 불이행 그 국가로 전락한다. 방크롯 완전히 이제 파산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당시 이미 이제 동독 마르크는 다른 나라 그 화폐하고 교환이 안 될 정도로 신용을 이제 잃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동독이 왜 저절로 무너진다. 그 얘기를 이제 쭉 할 때, 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완전히 몰락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될 수 있는 거는 동독 주민들의 그 평화적인 무혈혁명, 동독 주민들의 그 어떤 이런,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반정부 그 격한 시위를 벌이면서 결국 그 사통당 정부가 무너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독 주민들의 그 의지 이것도 높게 평가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도 이제 뭐니 해도 고바초프가 이제 동독 지도부를 불신하고 그 시민들 편에 서서 시민들의 계획 요구를 그 지지했다는 거. 그 다음에 동독인민의회는 자 이런 시민들의 그 외침을 수용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통일한다? 1대1로 통일할까? 아니면 우리가 저절로 그 서독으로 기어 들어갈까? 이렇게 할 때 바로 후자 기본법 23조 우리 동독 5개주가 그대로 서독 그 주로 일반주로 이제 편입이 된다. 그러면서 서독의 그 기본 그룬게셋 기본법 이 효력의 그 적용을 받겠다. 언제부터? 1990년 10월 3일부터. 그래서 이 결정을 90년 8월 24일 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동독을 큰 틀에서 국제 정치적인 시각에서 이제 받쳐주고 있었던 그 바샤브 조약, 바샤브 조약, WTO가 완전히 해체 일보 직전이었다. 이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동독 공산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서독 정부가 일관되게 그 동독 정책을 그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잘못됐던 그 나치 만행 이거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끊임없이 사죄함으로써 이제 대내외적인 그 통일 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독 정부가 일관되게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제 전승 4개국, 인접, 동구권 국가, 이런 나라들과 관계를 잘 맺었고, 그러면서 이제 동서양 진영과, 독일은 유럽의 반드시, 완전히 그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 진영 간에, 첨예하게 동서냉전이 아주 그 격화되고 할 때도 동서양 진영 간의 그 균형자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동서냉전화에 기여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독 정부는 그 일관되게 친서방 정책으로 이제 통일 기반을 구축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수차 얘기를 했지만은, 자, 친서다. 웨스트빈둥 폴리틱. 이 얘기는, 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의 안보를 철저히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경제 분야는 유럽 그 형제국들하고 이제 긴밀히 협력하면서, 자, 국력을 키워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데나우의 웨스트빈둥 폴리틱, 이거는 이제 안보도 따지면서 국력을 키우는, 그런
정책이었다 하는 것이고, 이런 지속적인 그 국력 신장을 통해서 지금 현재 동독과 그 서독과의 국력 격차를 이렇게 벌려놓고 그러면서 통일을 주도할 그런 국력을 꾸준히 배양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동독과의 그 교류 협력을 제도화했다. 그러니까, 동서독은 서로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질 않았고, 그래서 동서냉전의 그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런 국제 환경 속에서도, 자, 우리 동서독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떤 분야부터 교류 협력을 할지, 싸우지 않고 계속 모든 교류 협력을 제도화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가 바로 그 윌리 브란트의 오스폴리틱 동방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완들두히 안 네아룽 해서 천천히 접촉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시켜 나가자 하는 거죠. 이렇게 큰 이질적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접촉을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하나씩 바뀔 것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공통점도 찾을 것이다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 컨셉은 이제 폴리티의 클라이네 슈리트에서 한 발 한 발 천천히 나가자. 한 번에 후딱후딱 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한 발씩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동독의 체제 변화를 시키는데 무려 40년을 소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제 전이와 체제 붕괴로 이어지는 데는 11개월밖에 안 걸려요. 89년 가을서부터 이제 90년 10월 통일될 때까지 11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체제 변화를 위해서 꾸준하게 그야말로 정말 황소처럼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독과 교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제 분단으로 인한 고통 완화, 그 다음 이질감 이런 것들이 해소됐고 상이한 양체제 간의 통합을 대비한 이런 사전 포석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값진 물론 오래 걸렸지만은 그런 그 사전 포석이었고 그 투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소독 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치 만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사죄를 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다시피 윌리 브란트는 70년도에 이제 게토 그 봉기 기념탑 와샤와 거기 가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전 세계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과거 우리 나치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유대인에 대해서 얼마나 그 반인간적인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인류사적으로 얼마나 큰 그 만행을 저지르는지 이런 것들을 그 사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큰 울림을 준 것이죠. 근데 저것 지금 저 때만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45년 패망 이후부터 지금까지 통일되고 나서 30년이 지났음에도부터 지금까지 이 테마 관련해서는 계속 일관되게 어딜 가든지 간에 모든 정치인의 입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독일은 이제 제국주의 옛날에 히틀러처럼 그런 야심 없다. 더 이상.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맨날 생활공간 레벤스크 라움 해가지고 자, 이 생활공간을 우리가 저쪽 그 동부로도 뭐 확산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팽창 정책을 쳤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안 한다. 독일의 유로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건 우리 그런 짓 안 하고 그 다음에 나치와 같은 제3의 독자 이거 존더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존더웨이 특별한 그런 길은 이제 제3의 길은 안 간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유럽 속에 하나의 이제 그 독일로 그 일원으로 남는 통일 독일의 일원으로 남는 그런 그 일관된 주장을 대외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폴란드에 대해서는 자 오데르나이스강 이거 이제 폴란드와 국경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치 만행 사죄했다는 얘기를 하고 독일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노력을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독일 통일 30주년 이제 종합평가를 해보면, 먼저 30주년 기념 행사가 지난번에 그 포츠담에서 10월 3일 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6개 주가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그 세레모니를 하는데, 올해는 브란덴부르크 주가 이제 해당이 돼서 포츠담에서 했고, 그때 이제 앙겔라 메르켈 나와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이제 슐레스비 홀슈타인, 거기 주도인 킬에서 2019년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는 이제 하알레, 그 다음에 그 삭슨, 아날트, 그 하알레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통합도 마찬가지로 그 통일 초기에 그러니까 90년, 91년, 92년, 93년 이 어간에 전부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정치, 행정, 사법, 경제, 군사 이런 분야에서 전부 다 됐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동독적 인프라도 뭐 서독에 비해서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그러나 오래전에 이미 많은 부분이 올라왔다 그런 얘기. 생활 수준도 동독 주민 생활 수준도 급격히 향상이 됐다. 그래서 이 인프라 같은 경우 이제 고속도로도 이제 잘 닦여 있고 그래서 지금 독일에 가 보시면은 이제 그 뮌헨에서 베를린까지 이어지는 노인 A9 그 이제 그 코스가 있는데 이 라입치히에서 베를린 이어지는 이 도로 그 구간은 얼마나 잘 닦여 있냐 하면은 그냥 뭐 한 200km를 밟아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인프라가 잘 돼 있다. 거긴 물론 교통량도 좀 적고 하니까 그런 제 경험을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동독은 그 최대 경제 호황을 구가했습니다. 그래서 너에서 wirtschaftswunder 옛날에 50년대 라인분더 있었는데 자 제2의 이제 경제 기적을 구가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90년도 말까지 독일은 완전히 유럽의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후유증으로 완전히 그 내수도 부진하고, 그 다음에 성장도 아주 낮고, 그리고 실업자는 엄청 많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이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됐고,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제 2003년도에 그 당시에 SPD 3인당 출신의 수상인 게하르트 슈레더 수상께서 이제 아젠다 2019 아젠다 2010년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이 컨셉은 뭐냐면 이제 과감하게 복지 혜택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이 살아야 독일 경제가 산다는 그런 컨셉 아래 이제 고용 창출하게 되면 이제 실업도 해소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해고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완화하고 그러면서 또 노동시장을 좀 더 개혁하고 뭐 이런 식의 개혁 정책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 3인당이라고 하는 건 여태까지 이제 독일의 소득의 유권자들로 치면 이제 주로 회사원들이나 아니면 노동자, 바닥층들이 주로 이제 지지자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현재 지지자들의 이익과 정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슈레더가 상당히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2002년 9월 달에 11개 주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무려 이 선거에서 9개 선거에서 SPD가 패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노동자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슈레더 수상이 왜 대단한 정치가이냐 하면은, 자,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내가 표를 못 받는다는 걸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나 죽어가는 우리 독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인은 불명예스럽게 불신을 받아가지고 2005년도에 이제 1년 전에 사임을 했지만 그러나 그 과실을 결국 누가 따냐면 앙겔라 메르켈이 딴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체제를 개혁 정책을 피면서 이제 독일의 쓰러져가는 독일을 제대로 다시 한번 잡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2018년도에 이제 에코노미쇼 슈퍼스타 해서 슈퍼스타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최대 고용을 구가했고, 4,470만 명이 이제 고용 상태였고, 그 당시 2.5% 경제 성장, 그리고 최저 실업, 2005년도에는 520만 명의 실업자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완전히 반으로 줄었습니다. 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 개인 가계 소득도 13%가 늘고, 그 다음에 소비 지출도 10%가 늘고, 그러면서 국가 재정 지출도 이제 늘면서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이제 이 투자가 되면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와 같이 이제 모든 독일 내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계속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업들도 이제 R&D 투자도 이렇게 설비나 R&D 투자를 이제 늘리고, 그 다음에 그 19개 그 유로존 그 이런 그 국가들에 대한 독일 상품들의 그 수출 이런 것들도 계속 호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30년 동안 독일의 그 GDP는 통일 이후에 이제 약 한 2배로 뛰었습니다. 그 동독도 3배로 뛰었습니다. 자, 국제 정치적인 위상을 살펴보면은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EU 통합을 계속 주도하고 있고, EU 내에서는 가장 많은 그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 한 3,350명의 그 연방군들을 해외 파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이런 데 주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레바논 뭐 이런 데도 나가 있다. 그리고 나토에서도 그 미국 담으로 많은 분담금을 내면서 이제 미국과 함께 그 나토를 끌어가는 그 중추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이제 미국하고 독일이 분담금을 15.9%로 전부 똑같이 내는 걸로 지금 트럼프하고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EU 나토의 이제 중구 동구, 남구 확대를 계속 주도해 왔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경제 통일하고 그 내적 통일이다, 사회 통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앙겔라 메켈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간접적으로 여전히 동서독 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무티히 아주 용감하게 계속 이런 도전들을 헤쳐나가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30년 이후에도 이 경제 분야에서는 어려움이 아직도 있다. 그리고 사회 통일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동독 주민의 그 경제력은 서독 주민에 비해서 약 한 3분의 2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독 지역에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고스닥이나 이런 그 주식 시장에 내놓는 그런 기업 이런 것들이 지금 닥스 기업이 없어. 그 다음에 중견 기업 이런 것들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저쪽에 비해서 좀 처지고, 그러나 실업률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독 대비해서 1인당 BIP, 브루토 인land 프로덕트가 75%고, 경제 생산성은 72.5%에 이른다. 그 임금은 84%, 그 가처분 소득 85%. 그래서, 그러나 이제 동독 지역에는 임대료 같은 거, 그 다음에 바울란트, 집값, 뭐 이런 것들이 좀 서독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생활, 퀄리티는 서독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실업률은 이제 저쪽은 6.2%, 서독은 4.6%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동독은 아까 얘기대로 재산이나 수입이나 또 고위직 진출이나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닥스기업 아까 얘기한 대로 여전히 서독 지역에 비해서 이제 열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 사회적 변혁을 위해서는 대략 앞으로도 한 30년 정도, 30년, 50년까지 얘기를 하는데 더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서독 지역 대비해서 동독 지역 경제 발전 추세. 자, 이걸 보면은, 자, 맨 처음에 이제 서독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뭐 30%에서 50% 수준, 모든 게 이제 GDP나 임금이나 생산성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요것이 GDP고 생산성이고 임금이고 이렇게 했는데, 자, 95년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거의 지금 평행선을 걷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80포지를 못 넘고 있다, 전부 다. GDP하고 임금하고 그 생산성이. 자, 그 얘기고, 그럼 도대체 왜 그런가 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래서, 통일 후에 이제 한마디로 동독 지역 그 경제를 견인할 주요 기업체나 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영 기업들이 전부 도산을 했다. 그 얘기인데, 자, 이 얘기는 먼저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 콤비나들이 전부 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콤비낫을 이제 한꺼번에 팔 수 없기 때문에 자, 소기업으로 전부 해체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이제 그 신탁정, 아까 그 동독의 모드로 정부가 트로이한 안슈탈트 그 신탁정을 설립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신탁정을 통해서 이제 전부 매각을 합니다. 누구한테? 서독에 있는 그 서독 기업가들한테, 자본가들한테 이제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고, 그러면 이 서독 기업가들은 사놓고서는 일단 생산 설비를 전부 서독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그 보조금을 전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부 이제 생산은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서독에서 만든 그런 그 제품들을 이 동독에 있는 잘게 잘려진 이 소기업들한테 전부 갖다 주면서, 자, 이것을 너희가 동독 시장에다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터 역할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전부 도산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동독 내 기업들은 자본 부족으로 이제 도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냐. 두 번째는, 자, 동독의 그 실물 경제보다 실질적으로 그 4~5배 높은 과대평가된 그런 그 1:1 화폐 통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실물 경제로 따지면 4~5배. 그러니까, 자, 지금 현재 이 볼펜이 옛날에 1,000원짜리다 하면은, 이제 화폐 그 통합이 된 다음부터는 졸지에 퀄리티도 똑같은데 이것이 4,000원짜리가 되고 5,000원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4~5배가 뛴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을 상실한 거죠. 그리고 이 화폐 통합 1:1 이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분데스방, 그 연방은행 그 자문위원들은 뭐라고 공고를 했냐면 정치가들한테, 자, 이거 여러 가지 볼 때 앞으로 이게 한 1:2가 좋겠다. 왜냐하면 이 교환 비율이라는 게 대단히 그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닥칠 그 물가나 아니면은 경쟁력이나 무슨 이 임금이나 여러 가지 또 부채 상환이나 우리 재정 지원이나 이런 걸 볼 때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1:2가 좋겠다. 그러니까 서독 1, 동독 2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헬무 콜 수상이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고려를 한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동독 주민들의 이제 그 당시 평균 임금이 1,260 마크다 예컨대. 거의 그랬습니다. 평균이. 그러면 그거를 2:1로 했을 경우에 졸지에 김동명이가 1,270 받던 거를 60 받던 거를, 자, 이제 화폐 통합 이후에는 그게 반타작밖에 되니까 그럼 600 마르크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600마르크라고 하는 거는 서독의 그 제일 못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그 소셜 힐페, 그 사회 부조를 받는 그 금액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게 그렇게 되면은 많은 동독 주민들이 전부 다 동독 떠난다. 서독으로 다 넘어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이죠.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이것은 이제 임금이나 연금이나 이런 거, 집세, 이런 것들은 전부 1:1로 화폐 통합하자. 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전부 다 경쟁력을 상실하고, 자, 이 볼펜 가게들은 전부 다 문을 닫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자, 경제 생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생산성을 앞질러서 임금이 계속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90년에서 95년까지 생산성은 30%밖에 안 됐는데, 그러나 임금 인상은 47%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임금 인상을 또 부추긴 것도 서독에 있는 그 노조 지도자들입니다. 일제히 통일되자마자 동독 지역으로 건너가서, 야, 니들 이따위로 하면 안 돼. 돈 계속 더 올려 해가지고 끊임없이 뒤에서 부추겨서 임금 인상을 부추겼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보장제도, 이제 소셜 운ion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동독 지역에다 적용을 했는데, 또 노동정책도 그대로 당장 그 동독 지역에다 적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국가 재정도 악화가 되고, 그 다음에 동독에서 기업하는 사람들도 이제 전부 다, 이런 50% 정도는 같이 분담을 해야 되니까, 사용자하고 같이 분담을 해야 되니까, 노동자하고 같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임금 인상 그런 것들을 이제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구 시장이 그 당시에 이제 전부 다 붕괴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70% 정도를, 자, 여기 코메컨에다
팔아다 먹고 살았는데 이 시장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이제 모든 동독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도산하니까 실업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저 앞에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자 맨 처음에 90년도에는 전부 그 신탁정에다가 팔기 전에는 일자리가 400만 개가 410만 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이제 94년도 저 신탁정에서 전부 다 팔고 나서 보니까 110만 개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3분의 2가 전부 다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독 그 노동시장으로 잠입을 하고 이러면서 서독 노동시장도 이제 불안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독 지역의 인구도 한 20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찾아서 돈 벌기 위해서 전부 서쪽으로 뛰었다는 거죠. 자, 이제 2005년 10월부터 앙겔라 메르켈이 이제 집권 중인데, 그래서 여태까지 4번에 걸쳐서 지금 선거에서 전부 이겼습니다. 2005년, 9년, 13년, 2017년. 그래서 지금 이제 장기 집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번에는, 안 나오지 싶은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현재 그 바이언에 있는 그 CSU 자매정당이죠. 소циаль-우니온, 크리스탈 소циаль-우니온 자매정당 이제 마르쿠스 즈웨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인기가 지금 제일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으로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이제 총선을 했는데 뭐 성적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아서 지금 현재 그 SPD하고 대연정, 그로스 코알리치온 대연정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2017년도 총선을 잠깐 되돌아보면은 그 당시 투표율은 이제 76.2%고 709명이 이제 원내 진출했고, 그 다음에 CSU는 지난번 2013년 총선에 비해서 아주 8.6%나 감소했다. 저 득표율이. 그래서 1949년 서독 정부가 서독이 이제 출범한 이래 최악의 성적이었다. 그 다음에 SPD도 최악의 성적이었다. 자,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최악의 성적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듣도 보도 못한 이제 정당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AfD입니다.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이것이 이제 12.6%로 그 획득하면서 의회에 진출했고,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정당이던 FDP, 링케, 그레이는 이런 것들을 전부 누르고 제3당으로 이제 AfD가 부상을 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재미있는 거는 자, 물론 앙겔라 메르켈 서독 출신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릴 때부터 이제 동독에서 계속 성장을 했고 이제 동독인이라고 봐야 되죠. 동독 출신인데 지금 현재 16년째 이제 수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동독 출신 대통령도 있어요. 요하임 가우크 2012년부터 17년까지. 그 다음에 한때는 또 여당 당수, 야당 당수 전부 동독 사람일 때가 있었어요. 2005년도에 그 당시에 앙겔라 메르켈 CDU 그 당수, 그 다음 마테스 프라츠 SPD 그 3인당 당수를 해서 포츠담 출신, 이 사람은 동독 출신. 그러니까 또 그 전에는 98년부터 2000년 wolfgang Thierse 이 사람은 그 동독 출신인데 국회의장을 또 계속했고, 이어서 8년 동안 국회 부의장도 또 계속했고, 뭐 이런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한반도 통일이 됐다. 자, 그러면은 이제 통일이 됐는데 대통령이 평양 출신이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도 평양 출신이다. 국회의장도 평양 출신이다. 함흥 출신이다. 예컨대 이런 현상이 만약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들의 그 정서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왜 독일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배경을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앙겔라 메르켈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수상까지 올라갔는가 하는 거를, 그것도 여성이, 그것도 동독 출신이, 그것도 이혼한 여성이,
어떻게 올라가는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남성 중심의 그런 어떤 그 세대 그런 문화를 깨고 이분이 여태까지 지금 현재 이렇게 장수를 했는가.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54년도에 그 함부르크에서 태어났고, 그 당시에 이제 이분 부친이 호르스트 카스나, 이분이 목사인데, 그 당시에 이제 동서독 간의 그 개신교 목사님들끼리 이제 야, 우리 목사가 좀 부족하니까 목사님 좀 보내라 해서 이 몇 주 안 된 이 어린 딸을 데리고 이제 졸지에 그 동독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우리 앙겔라 메르켈은 거기서 앙겔라 카스는 도로테아 카스는 거기서 성장을 한 거죠. 이분 그 모친은 이제 그 영어하고 라틴어 교사였고, 그 다음에 건너가서는 이제 주로 조금 있다가 조그만 데 있다가 이제 템플린 인데 우크마르크, 여기 이제 우크마크라는 데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여기가 8대 그 도시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도시인데 엄청나게 그 광활한 도시래요. 이제 평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유년기를 보냈다. 그 다음에 학교 가서는 공부를 뭐 잘한 것 같은데 수학도 잘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말도 잘했고, 그래서 올림피아드, 이제 올림픽 경시대에도 나갔고, 그런데 막시스무스, 레니니스무스, 이거는 이제 공산 그 이론 교육, 이거는 대단히 그 성적이 불량했다. 웅게니게타면 이제 수미양가 하면 뭐 양이나 가정도 되겠네. 아주 그 불충분하다. 웅게니게, 완전히 바닥권이었고. 그러나 이제 대학 가서는 그 피직, 그 물리학을 공부를 했다.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왜 그런 물리학을 공부를 했냐, 자연과학을 했냐 하니까, 앙겔라 메르켈이 뭐라고 하냐면, der Führung konnte sich nur wenig in die Naturgesetze einmischen. 그래서, 자, 이 공산당이 지금 현재 이 자연 그 과학 분야, 이쪽 그 자연법 다루는 이런 그 학문 분야에는 비교적 간섭이 좀 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는, 그 공산당 뭐 이렇게 그런 건 관심 없고, 간섭받는 거 싫고, 그래서 이제 물리학을 했다는 거, 전공했다는 얘기를. 자, 그러면서 앙겔라 메르켈은 이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자, Central Institut für Physikalische Chemie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 여기서, 자, 이제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물리화학, 아카데미 그 연구소에서, 과학연구소에서 이제 쭉 근무를 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울리히라는 이제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 5년 뒤에 이제 이혼을 했고 82년도에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 케미카 화학자인 요하임 자우아하고 98년도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89년 90년도 89년도 이제 데모크라티슈 아우프루 그때 이제 민주 그 개혁 전진 뭐 이런 제야단체, 곧 당이 됐는데, 이 정당의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고, 그러다 이 당이 이제 알리안스 für Deutschland 해서 1990년 3월 18일 날 그 총선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부 CDU하고 합당이 되면서 졸지에 이제 CDU 당원이 되는 겁니다. 김인년 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0년도에는 그 드메즈의 정부, 그러니까 3.18 총선 이후에 최초의 민주정부인 로타 드메즈의 정부 때 이제 부대변인을 했고, 그 다음에 90년 12월 2일 날 이제 최초로 또 통일 이후에 그 총선, 연방 총선, 분데스탁스발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지역구, 자기 동독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방 하원 의원이 제1선 초선 하원 의원이 된 거죠. 그런데 91년도에 그 CDU 파타이탁 드레스덴에서 이제 정당대회를 하는데 CDU 정당대회를 하는데 이때 헬무 콜이 로타 드메지한테 무슨 부탁을 하냐면 동독 출신의 여성 아주 그것도 순종형 말 좀 잘 듣는 그런 여성 한 명 좀 어떻게 청구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로타 드메지에가 이제 앙겔라 메르켈을 헬무 콜한테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별명이 콜스 미힌. 그래서 콜의 소녀다. 이제 콜이 이제 발탁한 그런 그 소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콜은 이제 잘 보고 이분을 여성 청소년부 그 장관으로 임명한 분데스미니스테린 für Frauen und Jugend
여성 청소년부 장관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그 당시에 이제 로타 드미제가 그 슈타지 그 전력이 있다 해서 슈피겔에서 이제 폭로를 하는 바람에 자, 당 부총재 이직을 사임을 하고 그 자리를 또 꿰차게 됩니다. 91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고속 승진을 하는 거죠. 90년, 91년 이때. 그러면서 이제 94년도에는 환경부장, umwelt 미니스터리, 환경부 장관을 하고,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CDU, 가장 그 강력한 정당인 CDU의 그 사무총장이 됩니다. 자, 이게 전부 자기 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무총장.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그 CDU 내에서 이제 당내 그 기부금 그 사태로 인해서 이제 완전 헬무 콜이, 완전 기부금 스캔들로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기부금 이제 무슨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탱크 파는 그 탱크 그 제조 회사가 기부금을 했는데 여기 이제 세금 매겨야 되는데 뭐 그런 걸 좀 안 하고 뭐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당내가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때 이 앙겔라 메르켈이 헬무 콜하고 선을 긋게 됩니다. 자, 이거는 콜, 당신이 책임지시오. 우리 당에 더 이상 누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사이퉁에 이제 기고를 하게 됩니다. 기고를 하면서 당돌하게 이제 내가 콜스 매천이라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헬무 콜이 책임져야 된다. 우리 CDU는 이런 몽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톤으로 이제 그 기고를 해요. 기고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콜과 결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모든 그 서독의 정치인으로부터 추앙을 받게 되죠. 감히 누가 그 헬무 콜한테 저렇게 당돌하게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존 그 서독 정치인들은 일체 할 수 없는 일을 앙겔라 메르켈이 과감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그걸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당시 당내 여러 대항마들이 있었는데, 월프강 쇼이블레, 그 휠체어 타시던 그분, 제호파, 그 다음에 그 CS 그 당시 제호파, 프리드리히 메르츠, 뭐 이런 사람들 전부 권력에서 밀어내고, 이제 유력 정치인으로 부상을 한다. 그러면서 2000년도에 96%의 지지로 CDU 당수로 선출이 됩니다. 96%. 그러니까 동독 출신이라 지금 무슨 차별을 받거나 이런 거 일체 없이 이 양반은 정치인으로서 이런 그 덕목을 갖췄구나 해가지고 그런 그 덕목이 다른 기타 그 기존의 서독 그 정치인들에게 그 감명을 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6% 당수가 됐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슈레더가 그 신임한 부결이 되면서 이제 총선하고 그때 이제 총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야당 당수로 있다가 이제 최초 수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데 자, 세 가지 타이틀 가진 첫째, 최초의 여성 수상이다. 에르스테 프라우, 에르스테 오스도이처, 그러니까 동독 여성이고 융스트 칸슬러리, 가장 어린 그러니까 수상이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됐으니까 54년생이니까 만 51세 때부터 이제 그 수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가지 큰 차이가 난다. 지금 앙겔라 메르켈은.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또 개신교면서 이혼한 경력도 있고 동독 출신이고 그리고 자녀가 없고 자연과학자다. 이 얘기들은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분을 그 천거한 로타 드메지에가 이제 전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앙겔라 메르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뒷얘기들을 쭉 하는데 그 얘기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CDU가 아까 얘기대로 대단히 그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자, 앙겔라 메르켈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는 먼저 자, 이 얘기도 지금 로타 드메지의 평가입니다. 머리가 대단히 좋다, 앙겔라 메르켈이. 그리고 자연과학적인 그런 치밀함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논쟁에서도 아주 논리가 정연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밀어붙이는 그 뚝심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그리고 집중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혼자 사색하면서 결정한다. 이걸 로타 드메지가 전부 앙겔라 메르켈하고, 자기가 총리할 때 밑에 그 부대변인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 자기 경험을 따라서 이제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앙겔라 메르켈은 네오리베랄레다. 그래서 자 이분은 이제 이념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그런 그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신그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무슨 평가를 하냐면 vom der Menschen Rechtspathos Ostdeutsche Bürgerrechtler oder Westdeutsche Antikommunisten ist das weit entfernt. 그래서 자 이 앙겔라 메르켈 이분은 자 무슨 동독의 그 재단체들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많았고 그 인권 뭐 이런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별 거리를 두고,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별로 이제 그런 취향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웨스트도이처 안티코뮤니스트는, 그러니까 서독에서 무조건 그 반공하는, 그런 정치인하고도 또 거리가 뭐, 그러니까 완전히 탈이념이에요, 탈이념. 이념, 그리고 뭐 반맥해주냐, 이제 그런 심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정도로 그 이념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ie Liebe zur Freiheit wäre auch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hne stabile D-Mark nicht so groß gewesen.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자유 하면서 자나깨나 자유,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 자유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만약에 서독에서, 이런 것도, 그런데 서독에 만약에 그 강력한 어떤 서독의 마르크, 서독의 경제력 이런 거 없으면 자유에 대한 사랑 이런 것도 그렇게 클 수가 없었을걸.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모크라티도 좋고 자유도 좋고 뭐 이런 거 전부 좋은데 그러나 경제력이 뒷받침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점을 어디다 찍냐면은 자 경제에다 찍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서 이분은 자 무슨 얘기를 하면 Ein Land untergeht, wenn seine Wirtschaft versagt. Kommunismus verlor Wettbewerb ökonomisch. 자, 이제 단적으로 얘기를 한다. 자, 내가 동독에서 살면서 쭉 봤더니, 나라가 망하네. 언제? 경제가 작동을 안 하니까 나라가 꼬꾸라지는구나 하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Kommunismus verlor Wettbewerb ökonomisch. 그러니까 이 커뮤니즘, 공산주의 이거는 완전히 경제적으로 볼 때 그 경쟁력을 그 상실하는 뭐 그런 제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분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신봉하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 강요를. 그러니까 비록 동독에서 성장을 했지만 그러나 이분의 그 사고 구조에는 그 누구보다도 서독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그 서독적인 그런 가치에 대해서 충실한 분이 바로 앙겔라 메르켈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앙을 받고 그래서 지지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독 주민들은 이제 메르켈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르다. 웨스터즈 폴리 엘리트. 그래서 저 사람은 완전히 서독 그 정치 엘리트고, 그 다음 웨시피치에 대해서, 오시, 웨시 하는데, 웨시는 이제 서독 사람, 오시는 동독 사람을 이제 전부 비아냥거리면서 서로 우리가 지금 결이 다르다, 그 다음에 이런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언어들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웨시피치에, 그러니까 완전히 웨시화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앙겔라 메르켈은 동서독을 완전히 초월한 그런 정치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다시 한번 요약해서, 어떻게 그러면 대통령도 동독, 수상도 동독, 국회의장도 동독, 무슨 여당 당수도 동독, 자, 출신들이 가능한가? 이 관련해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자, 독일은, 소циал러, 그 다음에 레히슈타트 그 얘기를 해서 법치국가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법에 기반해서 그 국가 틀이 그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 그 다음에 실용주의. 자, 괜히 겉모습에 따라서 뭐 이래라 저래라 명분 따라서 이래저래가 아니고 실용주의. 누가 제일 잘하나 이 분야에서. 그 다음에 그런 그 실용주의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평하고 공정사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무슨 기회가 공평하고 과정은 뭡니까?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가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평하다는 것은 이제 전부 다 똑같고 어느 누구 하나 이제 치우침이 없고 뭐 또 그 국가나 우리 사회가 어떤 그 사람들의 그 개인의 그 권리에 대해서 전부 다 보장을 하고 어떤 똑같은 잣대로 보장을 하고 이런 공정사회, 공평사회가 돼야 이제 앙겔라 메르켈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슨 뭐 동독 출신이니까 무슨 뭐 2점만 주고 예컨대 서독 출신 너는 5점 가져라 뭐 예컨대 이런 식의 그 잣대가 아니고 그런 식의 잣대가 아니고 똑같이 예컨대 똑같은 잣대로 점수를 부여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실력이 난가? 그럼 그 사람의 점수를 더 주고 그게 페어한 거죠. 그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바로 배워야 될 게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뭐 지역세 이런 것 전부 이제 배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 출신이라고 뭐 1점을 까고 경상도 출신이라고 2점을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완전히 통일을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떤 분야에서 누가 최고인가 어떤 그 엘리트가 최고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그 통일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엘리트들이 포진을 해야 그 조직이 인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잣대, 지들이 유리하면 이런 원칙,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 세력들에 대해서는 엉터리 같은 이런 원칙을 들이대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진짜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전부 독일로부터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어서 그 2010년에서 2016년 그 상황을 간략히 소개를 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동독 그 사회하고 동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문제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0년부터 이제 그리스에는 그 금융 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제금융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시리아 난민 유입 등 해서 많은 문제가 2015년도에, 14년, 1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EU 그 레퉁 시험 해가지고, 그리스 그 3천억이 넘는 그런 유로 3천억 유로에 달하는 그 빚을 갚는 문제 관련해서 독일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많은 난민들이 15년 그 가을부터 16년 사이에 100만 명이 그 서독에 독일에 입국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그 반대가 있었고 그래서 이 페기다 비비궁해서 그 당시에 이제 반이슬람 외국인 혐오 극우 종족주의 그런 단체가 결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드레스덴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에 반대하고 그 다음에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시위들이 이제 동독을 중심으로 해서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알터나티브 für Deutschland 정당이 결성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3년 헤센에서 창당이 됐고, 그 다음에 14년은 유로브의 선거에 진출했다가 2017년도에는 연방 하원에 드디어 이제 총선에서 12.6%로 이제 그 제3위 정당으로 부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FDP, 링케, 그린에 이런 것 전부들을 다 무찌르고 제3당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주의회에서 보면은 전체 16개 주 1868명의 그 의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252명 그리고 유럽의회 관련해서 독일에 할당된 96명 가운데 11명 이 AfD가 지금 나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삭센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선거 그 성향이나 투표 성향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을 할 때, 그 당시 무투표층, 그 다음에 이제 벡슬벨라, 당을 바꾸는 그런 유권자들, 이런 유권자들을, 얘들이 전부 뺏어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AfD의 그 정책 방향은 극우면서 아주 그 인기주의적인, 렉스 포퓰리스티쉬,
그 다음에 렉스 엑스트림 극우 정당 성격, 그 다음에 에우스케피시 유럽 EU 반대 정당, EU 반대 성격, 그 다음에 난민 유입 반대, 이런 것들을 그 정책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알터나티브가 들어간 거는 그 당시 앙겔라 메르켈이 레퉁 시험 그리스 도와주는 거 이거 지금 도와줄 수밖에 없다. 다른 대안이 없다. 알터나티브 로스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닌데 우리는 있는데 하면서 알터나티브를 썼다는 것이죠. 자, 동독 출신 그 고위직 진출 현황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현재 아까 뭐 대통령도 나오고 수상도 지금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동독 출신들이 지금 고위직에 거의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xtreme underrepresented 이거는 완전 extreme underrepresented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동독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인데 그럼 대략 한 17%는 못 가도록 한 10%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치, 경제, 행정 분야에서 지금 고위층은 고작 1.7%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연방 그 정부 차원에서도 앙겔라 메르켈 수상 동독 출신 나머지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17, 18년도에 자 빌둥, 포슝, 이 교육, 그 다음에 이 리서치 이쪽 분야 그 장관 빼고는 18년까지 1년 동안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금 크로스 코알리션 SPD하고 지금 현 내각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동독 출신들은.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보시다시피 이제 완전히 그 고위층에서는 사법, 경제, 군사 이런 분야에서 거의 없다는 요 빨간 부분이 표시된 부분이 이제 동독인데 이처럼 취약하다는 동독 주민들이 진출이 그리고 이제 삭슨 아날트수는 이거는 동독에 있는 주인데 자, 이게 전체 공무원 272명 중에서 서독 출신이 무려 221명이나 된다. 동독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동독 지역 판사가 585명 중에 78명이 그 동독 출신이다. 연방헌법재판소에는 한 명도 없다. 그 다음에 동독 지역 그 대학 총장 22명 중에 3명만이 동독 출신이다. 자,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140명 그 대산 중에서 2명만 동독 출신인데 그것도 어느 나라 나가 있냐면 보츠와나, 가봉, 전부 아프리카 그 후진대만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연방국, 이 국방 분야에서도 고위직 37개를 전부 분석을 해 봤더니 동독 출신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방국 3,500명 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 반이 동독 출신이다. 이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이렇게 아주 험지, 오지 이런데 그 해외 파병 이런 데는 또 우리가 반쯤 나가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 500대 그 부자를 봤더니 동독 하나도 없어. 180개 그 닥스 대표사들 봤더니 2명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00대 기업 중에서 동독 100대 기업 중에서 동독인 비중이 이제 33.5%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100만 장자 17,000명 중에서 동독 출신은 한 명도 없다. 그 다음에 사법, 경제, 학문, 미디어 아까는 이제 최고위층이고 그 중간층 봤더니 뭐 조금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그 최초로 동독군이 이제 서독군에 독일군에 편입된 이래로 최초로 완스터가 된 사람이에요. 2014년도에. 당시 이제 국방장관 폰델 라이언이고. 그래서 이제 동독 5개주 전체 공무원들, 동독 주 전체 공무원들 보면 한 70%, 자간급지 46%가 동독 출신이고, 지자체급, 게마인드, 뭐 이런 데는 슈tat, 이런 데는 시구, 이런 데는 100%가 동독 출신이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동독 출신들이 어려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은 자, 기본법 23조에 의해서 동독 지역이 이제 통일되는데 동독이 5개주가 그대로 들어가면서 편입되면서 이제 통일되면서 동독 지역 내 모든 시스템이나 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서독 위주로 바뀌면서 또 아까 기업들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다 사라지고 콤비나 사라지고 이러면서 자리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자리들이 근본적으로. 그러면서 새로 재편되면서 없어졌다. 그런 거고 또 서독 편제로 재편되면서 모든 주요 직위들이 전부 서독 그 입맛에 맞는 어떤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것들로 전부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력이나 경험이나 직무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독 출신 전문가들이 선발될 수밖에 없었고 동독 주민들은 죽었다 깨도 경장에서 될 수가 없었다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동독인들은 이제 기해야 통일 이후에 이제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나마 기회가 되면 이제 한번 붙어볼까 말까 하는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일부 자리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이제 경쟁해야 된다. 서독 애들하고.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폐기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 배경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완전히 우리가 지금 보니까 고위직에도 진출 못하고 모든 거는 서독인들이 다 차지하고 우리는 보니까 실력도 딸리고 경험도 없고 그러면 가만 보니까 난민들은 몰려오고 난민들은 몰려오면서 우리 자리 또 위협하는 것 같고 예컨대 그나마 또 이슬람 저쪽 출신들도 많이 몰려오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폐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반이슬람, 외국인 이제 혐오, 극우 종족주의 이런 걸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독을 중심으로 이런 운동들이 활발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루츠 바흐만 이 사람이 이제 그 폐기다 그 단체를 설립을 했고 이제 드레스덴에서 주요 이런 전부 이런 운동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드레스덴 정부는 2016년도에 시청은, 16년도에, 이 루츠 바흐만한테, 야, 너 2021년까지 일체 집회 주도하지만, 그 금지 그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우리 그 정광훈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마!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도 묶여서 못 나오고 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작센이라는 주는 그야말로 그 극우주의, 그 다음에 RFD, 아까 이제 알트나피아 도치란 이런 그 정당으로도 아주 적극 지지받는 그 아성이다, 이제, 삭슨주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연방 차원에서 이제 노력들을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년 전에 분데스탁에서 이제 먼저 그 링케 그 좌파당 예전에 그 사통당의 후신이죠. PDS로 넘어갔다가 바에스키 그 저쪽 그 서쪽의 정당하고 같이 뭉친 게 바로 이 링케 좌파당인데 이 좌파당이 무슨 그 발의를 했냐면 자 연방관청에다가 우리 동독 주민용 쿼타를 신설하자. 지금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쿼타제 좀 하자. 일정 부분 근데 뭐 17% 정도 10% 정도 아쉬운 대로 우리 동독 주민들을 위한 쿼타를 신설하자 했는데 부결됐어요. 두 번째 연방관청들이 이게 전부 다 서독에 있는데 서독 지역에 있는데 90%가 이거를 동독주로 자 수도도 지금 베를린 동독의 지역에 있고 그래서 동독주로 좀 이전을 하자 이 발의를 RFD가 했어요. 그런데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작년 10월 달에 전부 부결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방정부 전 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99년도에 이제 보훈에서 전부 주요 부처들이 베를린으로 넘어왔는데 아직도 많은 그 부처들이 정부 부처들이 50% 이상이 전부 저쪽에 있습니다. 보훈 지역에 이거 전부 다 일로 데리고 오자 그래. 베를린을 이전하자. 디 링케가 주장을 했는데 부결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그런 문제다라고 이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기본법 이 36조에 따르면은 여기에는 이제 각 주별로 균형을 맞추면서 어떤 이런 연방 주별로 균형을 맞춰야 돼. 패리티를 유지를 해야 된다. 비율대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방 주끼리, 근데, 우리 전체가 17%다 하면은, 이 17%에 걸맞게끔 이렇게 연방 주별로 이 포션이, 할당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에 대한 종합인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서독 주민 90% 이상이 전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0% 정도는 아직도 통일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그 10%에서 20% 정도는 이제 동서독 간의 그 차이가 있다. 이해가 또 존재한다.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앙겔라 메르켈이 지난번 포츠담 페스티벌에서 얘기가 무티히하게 우리가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제 장벽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공동 성장이나 사회 정의 문제, 그 다음에 이 경제, 그 다음에 이 사회 이쪽 차원의 그 통일은 아직도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나흐웬데 게네라치온 통일 이후의 세대,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년 정도 더 소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40년경에는 이제 완성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 계속 이 사회통일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혹자는 야, 이게 너무 식상하다. 그러니까 인너라 아인하이트 이 얘기는 좀 그만하고 사회통일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그 대신에 그 사회적인 어떤 이런 단합 이 얘기 좀 하자.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반도 그 통일 관련해서 이 독일 통일이 어떤 그 교훈과 시사점을 주는지 여기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지금 날이 많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아무쪼록 그 건강 유의하시고 이 코로나인지 이게 독감에 걸린 건지 이제 헷갈릴 때가 많은데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